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60대 중반쯤 보이는 여인.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가족 사진 한 장. 여인이 영정 앞에 무릎 꿇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고인의 가족입니다. 당신들은 모릅니다. 박 선생님이 30년간 어떻게 사셨는지. 상주석에 앉아있던 세 남매가 얼어붙었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큰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인은 사진을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30년 전 박 선생님이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사진 속에는 아버지의 젊은 모습, 그리고 그 옆에 여린 소녀 하나. 이 아이가 바로. 여인의 목소리가 멎었습니다. 제 딸입니다.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30년간 숨겨져 있던 한 남자의 비밀. 그 진실이 지금 밝혀지려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장례식장의 충격. 2024년 11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 박진수 씨의 빈소였습니다. 향년 73세.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다 간 남자. 특별할 것 없는 조용한 생애였습니다. 적어도 가족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상주석에는 세 남매가 앉아 있었습니다. 큰아들 박민호 48, 둘째 딸 박선희 45, 막내 아들 박민재 42. 세 사람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슬픔보다는 피곤함이 더 짙었습니다. 형님, 조문객 별로 없네요. 막내 민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워낙 조용히 사신 분이니까. 큰형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썰렁할 줄이야. 둘째 선희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회사 동료 몇 명, 이웃 주민 몇 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사셨는데. 선희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인복이 있으신 분은 아니셨잖아. 민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오후 3시. 조문객이 뜸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보이는 나이였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 여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오래 울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세 남매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분 누구지? 민재가 작게 물었습니다. 몰라. 민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아는 분인가? 선희가 일어서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영정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떨리는 듯 했습니다. 영정 사진 속 박진수 씨의 얼굴. 온화한 미소를 띤 평범한 노인의 모습. 여인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국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작은 흐느낌 소리. 여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아버지를 아는 지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고인과 어떤 관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30년 전 여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 선생님이 저희를 구해주셨어요. 구해주셨다고요?
선희가 되물었습니다. 네.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죽으려고 할 때 제 딸과 함께 박 선생님이 나타나셨어요.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죠. 여인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딸이 대학 갈 때까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세 남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민재가 되물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인은 손에 들고 있던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30년 전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박진수 씨의 모습, 40 중반쯤 보이는 나이였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어린 소녀 하나,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여인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제 딸입니다. 그리고 박 선생님이, 여인이 영정을 보았습니다. 30년간 제 딸의 후원자셨어요. 민호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확실히 아버지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아니,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선희가 사진을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아버지?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였습니다. 30년간이요? 민재가 여인을 쳐다봤습니다. 네.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달 한 번씩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편지도. 여인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낡고 바랜 종이들. 30년의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여인의 목소리가 멎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제 딸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세 남매는 말을 잃었습니다. 잠깐만요. 민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매달 돈을 보내셨다고요? 선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네.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어요. 아니, 민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달 부족하다고 했을 때 세 남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의 학비조차 대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선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한테는 돈 없다고 하시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른 집 아이를 후원하셨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박 선생님께 가족이 계신 줄. 장례식장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민호가 벽에 기댔습니다. 그 돈 때문에 고생했던 건가? 30년 전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부족해 아르바이트를 했던 일, 동생들 학원비가 없어 포기했던 일,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조르다가 차가운 말을 들었던 일. 돈이 어디서 나냐? 내가 알아서 해라. 아버지의 그 말들이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아버지는 선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릴 사랑하지 않으셨던 거네요. 여인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급하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여인이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걸 제가 압니다. 어떻게 아시는데요? 민재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여인이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매번 제 딸에게 이렇게 쓰셨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아저씨는 너를 보면 내 딸이 생각난다. 아저씨에게도 예쁜 딸이 하나 있단다. 그리고 아들 둘도 있지. 아저씨는 너와 내 아이들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아저씨의 소원이란다.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 남매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항상 여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 가족 이야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러웠습니다. 장례식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왜 그러신 거죠? 우리한테는 차갑게 대하시고 다른 집 아이는 30년씩이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인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긴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듯 했습니다. 제가 왜 죽으려고 했는지, 박 선생님이 왜 저를 구해주셨는지, 그리고 여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박 선생님이 왜 30년간 저를 도와주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남매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 그 진실이 지금부터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부 30년 전 그날, 여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강은숙입니다. 30년 전, 1994년 겨울이었습니다.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때 34살이었어요. 남편을 잃은 지 1년째 되던 해였죠. 세 남매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은숙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어린 딸과 단둘이 남았어요. 딸 수진이는 그때 겨우 6살. 아빠를 찾으며 매일 울었죠. 은숙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어요. 하루 종일 일해도 돈이 모자랐죠. 월세도 밀렸고 수진이 밥도 제대로 못 먹였어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시절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1994년 아버지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외환위기 직전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갔던 때 그해 12월이었어요. 은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찾아왔죠. 밀린 월세 3개월치를 당장 내놓으라고. 없으면 당장 쫓아내겠다고. 은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돈을 빌릴 데도 없었고 친정은 이미 연을 끊은 상태였죠. 그날 밤 은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진이가 열이 났어요. 감기였는데 병원비가 없었어요. 약국 약도 살 수 없었죠. 선이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같은 엄마로서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이가 제 품에서 끙끙거리며 앓았어요. 작은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죠. 저는 그때 은숙의 목소리가 멎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느니 수진이도 저도 그냥 죽자고. 장례식장이 숨소리마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이를 업고 집을 나섰어요. 한강으로 갔습니다. 은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2월 추운 밤이었어요. 바람이 얼굴을 핥히듯 차가웠죠. 수진이는 제 등에서 열에 들떠 중얼거렸어요. 엄마, 추바. 은숙이 흐느꼈습니다. 저는 난간에 올라섰습니다. 그냥 뛰어내리려고. 수진이와 함께 민재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은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제 팔을 잡았어요. 힘껏 잡아당겼죠. 저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어요. 수진이를 꼭 안고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박 선생님이었어요. 영정사진 속 박진수 씨를 가리켰습니다. 아버지가?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죠.
왜 죽으려 하느냐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지 않느냐고. 은숙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죠. 박 선생님은 제 등에 수진이를 보셨어요. 열에 들떠 헛소리하는 아이를.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은숙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쩔 건가? 이 아이도 죽일 건가? 그 한마디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이는 죄가 없다고. 아이만은 살려야 한다고. 당신이 힘들어도 이 아이는 살 권리가 있다고. 선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 말에 무너졌어요. 맞았어요. 수진이는 죄가 없었죠. 제 힘듦 때문에 아이까지 죽일 순 없었어요. 은숙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박 선생님이 저를 근처 24시간 병원으로 데려가셨어요. 수진이를 치료받게 하셨죠. 그리고 병원비를 내주셨어요. 저는 사양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신세 질 수 없다고. 은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은숙이 박진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한테도 딸이 있어요. 이 아이 나이쯤 되는 딸이요. 제 딸이라 생각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날 밤, 박 선생님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주셨죠. 밀린 월세 낼 수 있는 돈이었어요. 저는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은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빚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갚으라고. 그때까지는 딸 잘 키우라고. 민호가 벽에 기댔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은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 선생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수진이 상태를 물으시더니 봉투 하나를 또 주셨습니다. 이번엔 뭐냐고 물었죠. 은숙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생활비라고 하셨어요. 당분간 매달 보내주시겠다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거절했죠. 이미 신세를 졌는데 더는 받을 수 없다고. 은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단호하셨어요. 이건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고. 수진이를 위한 거라고. 아이가 제대로 먹고 자랄 수 있게. 그게 박 선생님의 바람이라고. 세 남매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약속했어요. 꼭 갚겠다고. 수진이가 크면 이 은혜를 꼭 갚겠다고. 은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갚을 생각 말라고. 대신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를 훌륭하게 키우라고. 그게 은혜 갚는 거라고. 나중에 수진이가 커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게 바로 갚는 거라고. 장례식장이 조용했습니다. 민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선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날 이후 은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 박 선생님은 꼬박꼬박 오셨어요. 봉투와 편지를 들고 수진이 얼굴을 보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렇게 가셨죠. 은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따뜻한 기억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박 선생님을 은인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매달 토요일만 되면 문 앞에서 기다렸죠. 아저씨 언제 오냐고 물어보면서 세 남매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도 있었습니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아버지는 항상 외출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물으면 아버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볼 일 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매달 토요일마다 우리 가족은 몰랐던 거군요.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당신 가족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가족들이 오해할까봐. 그래서 저도 조용히 도움만 받았습니다. 은숙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박 선생님이 보내주신 편지들입니다. 30년간 총 360통.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으셨어요. 봉투 속에서 편지들이 쏟아졌습니다. 낡고 바랜 종이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선희가 편지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내 생일이구나. 10살. 많이 컸네. 아저씨는 널 처음 봤을 때를 기억한단다. 엄마 등에 엎여서 열에 들떠 있던 작은 아이. 그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아저씨의 소원은 하나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만 기억해. 선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편지를, 다른 편지도 펼쳤습니다. 수진아, 중학교 입학을 축하한다. 공부 열심히 하렴.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단다. 아저씨에게도 예쁜 딸이 하나 있어. 너처럼 착한 딸이지. 아저씨는 너와 내 딸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편지 위에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민호도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진아, 고등학교 3학년이 됐구나. 이제 대학 입시구나. 많이 힘들지? 아저씨도 우리 아들들 대학 보낼 때 가슴이 조마조마했단다. 너도 잘할 거야.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잖니. 아저씨는 내가 자랑스럽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해가 기억났습니다. 1994년에서 12년 후 2006년 자신이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아버지는 무뚝뚝했습니다. 알아서 해. 내 인생이니까.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편지 속에는 아버지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마조마했다. 자랑스럽다. 그런 말들. 자식에게는 하지 못했던 말들이었습니다. 민재도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진아, 대학 합격을 축하한다. 의예과라니. 정말 대단하구나. 내 꿈이 의사가 되는 거라고 했지. 꼭 이루길 바란다. 아저씨의 약속은 여기까지란다. 대학 갈 때까지 돕겠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민재가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멎었습니다. 아저씨는 계속 편지를 보낼 거야. 돈은 이제 안 보내도 되겠지만 편지는 계속 쓸게.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게 궁금하거든. 아저씨의 작은 기쁨이니까.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세 남매는 편지들을 내려다봤습니다. 30년간의 기록. 한 남자의 숨겨진 사랑. 그것이 여기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은숙이 말했습니다. 제 딸의 대학 등록금도 보내주셨어요. 6년간 의대 졸업할 때까지 저는 받을 수 없다고 했죠. 이미 너무 많은 신세를 졌다고. 은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수진이가 의사가 되면 많은 사람을 살릴 거라고. 그게 바로 박 선생님의 꿈이기도 하다고. 그러니 받으라고. 장례식장이 조용했습니다. 그렇게 은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진이는 의사가 됐어요. 박 선생님 덕분에. 30년간 박 선생님이 지켜봐 주신 덕분에 수진이는 훌륭하게 자랐어요. 세 남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들이 알던 아버지, 무뚝뚝하고 차가운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었다니. 그런데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저희한테는 아버지가 그렇게 차갑게 대하신 걸까요? 은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 은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당신 가족에게 미안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집 아이를 돕느라 정작 당신 자식들에게는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더 말을 못하셨던 것 같아요. 차라리 미움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세 남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선희가 흐느꼈습니다. 왜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했을 텐데. 하지만 그들은 알았습니다. 정말 이해했을까? 30년 전 그때 어린 그들이 과연 아버지를 이해했을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 원망했을 것입니다. 왜 남의 집 아이를 돕느냐고, 우리도 힘든데라고. 아버지는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했던 것입니다. 홀로 짊어지고 간 것입니다. 그 무게를, 그 외로움을. 30년간 3부 마지막 만남. 은숙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따님은 어디 계신가요? 수진이 말입니까? 은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이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어요. 병원요? 선희가 되물었습니다. 네.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가 박 선생님의 마지막을 지켰어요. 세 남매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지막을 지켰다고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네. 은숙이 눈을 감았습니다. 3개월 전이었어요. 박 선생님이 쓰러지신 게. 은숙이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2024년 8월. 어느 더운 여름날이었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은숙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인가 했어요. 제가 아픈 것도 아닌데 왜 병원에서 전화가 왔나 싶었죠. 하지만 은숙이 눈을 떴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박진수 씨의 보호자십니까? 그 한마디에 은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앞에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의사 가운을 입고 세 남매가 숨을 삼켰습니다. 수진이는 은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당직 의사였어요.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를 보는데 차트에 적힌 이름이 박진수. 수진이는 그 순간 깨달았대요.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인 아저씨라고. 30년간 자기를 지켜봐 주신 그분이라고. 장례식장이 조용했습니다. 수진이는 말했어요. 은숙이 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심장마비였어. 의식이 거의 없었어. 하지만 은숙의 목소리가 멎었습니다. 내 얼굴을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어. 그리고 작게 말씀하셨대요. 은숙이 눈을 감았습니다. 박진수의 마지막 말. 수진이가 전해준 그 말을. 수진아, 많이 컸구나. 의사가 됐구나. 아저씨, 기쁘다. 은숙이 흐느꼈습니다. 세 남매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은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대요. 환자 앞에서 의사가 울면서 말했대요. 아저씨, 살려드릴게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심장 기능이 거의 멈춘 상태. 수술을 해도 가망이 없었죠. 은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새 수술실에 들어가 있었죠. 6시간 쉬지 않고 심장 수술을 했어요. 동료 의사들도 말렸대요. 이미 늦었다고, 그만하라고. 은숙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박 선생님이 30년간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선희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은숙이 말했습니다. 성공했어요. 기적처럼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죠. 수진이는 수술실에서 나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대요. 살렸다고, 은인을 살렸다고. 민호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은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심장은 뛰었지만 뇌 손상이 심했죠. 혼수 상태였어요. 세 남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개월간 은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수진이는 매일 들어가서 손을 잡아드렸대요. 그리고 말했대요. 아저씨, 깨어나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수진이가 여기 있어요.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끝내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지난주 조용히 숨을 거두셨죠. 수진이가 손을 잡고 있을 때 장례식장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수진이는 은숙이 말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있어요. 박 선생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봤던 그 중환자실 앞에 아직 거기서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은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저씨를 살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30년간 자기를 살려주셨는데 자기는 아저씨를 살리지 못했다고. 은숙의 목소리가 멎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수진이는 자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장례식에도 오지 못했어요. 차마 얼굴을 볼 용기가 없다고. 선희가 일어섰습니다.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따님은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선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따님이 계셔서 아버지가 3개월이라도 더 사신 거예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따님이 아니었으면 아버지는 그날 바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님께 전해주세요. 고맙다고. 아버지를 지켜주셔서. 마지막까지. 민재의 목소리가 멎었습니다.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이가 들으면 위로가 될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의사 가운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은숙이 일어섰습니다. 엄마.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늦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영정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박진수의 온화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왔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차마 올 용기가 안 났어요. 수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아저씨가 30년간 저를 살려주셨는데 저는 아저씨를. 목소리가 멎었습니다. 흐느낌만 남았습니다.
은숙이 다가가 딸을 안았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더 잘했어야 했어요. 제가 더 실력이 좋았다면 아저씨를. 선희가 다가왔습니다. 수진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선희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지켜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민호도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행복하셨을 거예요. 마지막 순간 선생님이 곁에 계셔서 민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구해주신 그 어린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어 아버지 곁에 있었다는 것. 그게 민호의 목소리가 멎었습니다. 그게 아버지한테는 가장 큰 보람이었을 거예요. 수진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저씨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30년간 아저씨가 저를 믿어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포기하지 않고 살았어요. 힘들 때마다 아저씨 편지를 읽었어요. 그러면 힘이 났어요. 수진이 가슴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낡고 바랜 종이. 이건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아저씨가 보내주신 편지예요. 수진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힘들지? 의대 공부가 쉽지 않지? 하지만 너는 할 수 있어. 아저씨가 안다. 너는 강한 아이야. 어릴 적 엄마 등에 엎혀서도 눈을 반짝이며 세상을 보던 아이. 그 아이가 바로 너야. 포기하지 마. 내가 의사가 되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 그게 아저씨의 꿈이기도 해. 수진아, 아저씨는 너를 믿는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항상 내 편이야.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수진이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편지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의사가 되게 했어요. 살아가게 했어요. 수진이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저 약속 지켰어요. 의사 됐어요. 많은 사람 살리고 있어요. 아저씨가 바라셨던 대로. 수진의 목소리가 멎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저씨는 제가 살리지 못했어요. 수진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온몸으로 울었습니다. 30년간 쌓인 감사,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무력함. 그 모든 것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은숙이 딸을 안아 일으켰습니다. 세 남매도 다가왔습니다. 5사람이 함께 영정 앞에 섰습니다. 박진수의 온화한 미소. 그 미소가 모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비밀. 그 비밀 속에 담긴 따뜻함.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겼는지, 어떤 사랑을 나눴는지.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 감사, 그리움,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큰 분이셨는지. 사부 마이너스 아버지의 일기. 장례식이 끝난 후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세 남매는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은숙과 수진도 함께였습니다. 유품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어떻게 사셨는지 더 알고 싶어요.
5사람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층짜리 작은 빌라. 30년 넘게 살던 곳이었습니다. 집안은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가구들, 낡은 벽지,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선희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평생 이렇게 사셨구나.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책장, 그 위에 액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 남매의 어린 시절 사진, 졸업 사진, 결혼 사진, 우리 사진만 있네. 민재가 액자를 들었습니다. 당연하죠. 은숙이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가족을 가장 사랑하셨어요. 매번 오실 때마다 당신 자식들 이야기를 하셨어요. 은숙이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대학 들어갔다고, 딸이 취직했다고, 막내가 결혼했다고,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린 몰랐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셨다는 걸. 우리한테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자랑스럽다는 말. 단 한 번도. 선희가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검소하게 사셨구나. 선희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수첩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일기장? 선희가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에 1994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994년. 선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은숙 씨를 만난 해. 민호와 민재도 다가왔습니다. 선희가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박진수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1994년 12월 15일. 선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한 생명을 구했다. 아니, 2생명이다. 젊은 어머니와 어린 딸.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그들을 봤다. 죽으려는 모습을. 나는 달려가 붙잡았다. 어린아이가 엄마 등에 엎여 열에 들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딸이 떠올랐다. 만약 우리 선희가 저런 상황에 처한다면 누군가 구해주길 바라지 않을까. 민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나는 그들을 병원에 데려갔다. 아이를 치료시켰다. 그리고 집까지 데려다 줬다. 보증금도 밀린 쪽방이었다. 어머니는 계속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선희의 목소리가 멎었습니다. 미안한 건 나다. 내 아이들은 따뜻한 집에서 잘 자고 있을 텐데 이 아이는 이렇게 추운 방에서 엄마 품에 안겨 떨고 있다. 나는 결심했다. 이 아이를 돕기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선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4년 12월 22일. 오늘 다시 그 집을 찾아갔다. 생활비를 전해주기 위해서. 어머니는 받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이건 빚이라고 했다. 나중에 갚으라고. 사실 선희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갚을 필요 없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다. 수진이라는 이름의 그 아이. 웃는 모습이 우리 선희를 닮았다.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일기장 위에 물방울이 번졌습니다. 민호가 다른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1995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4일. 민호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민호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전교 1등이라고. 자랑스럽다. 저녁에 고기라도 사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이번 달 수진이네 생활비를 보내고 나니 남은 게 별로 없다. 민호한테 미안하다. 아버지가 무능해서.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이 기억났습니다.
상장을 받고 집에 왔을 때 아버지는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고기는커녕 칭찬도 없었습니다. 민호는 그날 서운했습니다. 아버지는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기장 속에는 정말 자랑스럽다. 내 아들. 미안하다. 제대로 축하해주지 못해서 그런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왜 말을 안 하셨어요? 제가 알았으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또 다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00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00년 11월 20일, 민재가 읽었습니다. 오늘 민재가 대학 입학 원서를 냈다. 서울대 공대. 합격하면 좋겠다. 하지만 민재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등록금이 걱정이다. 수진이가 올해 고3이다. 대학 입학 준비를 해줘야 한다. 약속했으니까. 민재 등록금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회사 월급만으로는 부족하다. 야간 알바를 더 해야겠다. 민재가 숨을 멈췄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새벽 2시까지. 힘들지만 두 아이 모두 대학 보내고 싶다. 내 아들도 수진이도 둘 다 소중하니까.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해 겨울 아버지가 갑자기 야윈 모습으로 돌아오셨던 게 기억났습니다. 아버지, 어디 다녀오세요? 물었을 때 아버지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가 알 바 아니다.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민재는 그때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기장을 보니 아버지는 그때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낮에는 회사, 밤에는 편의점, 새벽 2시까지. 아버지, 민재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위해 목이 메었습니다. 은숙과 수지는 조용히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선희가 또 다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10년 5월 14일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오늘 선희가 결혼한다. 예쁜 신부가 됐다. 아버지는 정말 행복하다.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내게 차갑게 대한다. 결혼 비용을 더 못 대준다고 서운해한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무능해서. 수진이가 올해 의대 3학년이다. 등록금이 많이 든다. 선희 결혼 비용을 넉넉히 못 줘서 정말 미안하다. 선희가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선희가 흐느꼈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른 집은 다 해주던데 우리는 왜 이것밖에 안 돼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선희는 그때 화가 났습니다. 평생 가난하게만 사시더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기장을 보니 정말 미안하다. 내 딸, 아버지가 무능해서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다오. 그게 아버지의 유일한 소원이다. 그런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선희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제가 못됐어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세 남매는 각자의 일기장을 안고 울었습니다. 30년간의 기록, 아버지의 진심, 그들이 몰랐던 아버지의 마음, 그 모든 것이 여기 담겨 있었습니다. 은숙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은 누구보다 당신들을 사랑하셨어요. 그걸 항상 말씀하셨죠. 제가 고맙다고 하면
박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숙이 눈을 감았습니다. 박진수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고마운 거예요. 덕분에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요. 제 아이들한테는 떳떳하게 대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수진이한테는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어서 그게 저한테는 위안이 됩니다. 은숙이 눈을 떴습니다. 박 선생님은 당신 자식들한테 떳떳하지 못해서 항상 괴로워하셨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대요. 수진이를 보면 당신 딸이 생각났고 수진이 엄마를 보면 혹시 당신 가족도 이런 일을 겪으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도왔대요. 당신은 힘들어도 수진이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당신 아이들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믿으셨대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은숙이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선함을 나누면 그 선함이 돌고 돌아서 언젠가 내 아이들한테도 돌아간다고. 그게 세상의 이치라고 그렇게 믿으셨어요. 수진이 일기장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2024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것이었습니다. 2024년 7월 30일 수진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의사가 된 지 5년이 됐다. 훌륭한 의사가 됐다고 한다. 많은 환자를 살린다고. 자랑스럽다. 30년 전 한강 다리에서 떨던 그 작은 아이가 이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거였다. 수진이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사는 것, 그 꿈이 이루어졌다. 이제 나는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수진이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아저씨, 알고 계셨구나. 제가 의사로 잘 지내는 걸. 그래서 마음 편히. 수진의 목소리가 멎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작별 인사를 하러 오신 거구나. 수진이 주저앉았습니다. 3개월 전 응급실에 은숙이 딸을 안았습니다. 5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일기장들에 둘러싸여 한 남자의 30년. 그 모든 기록 속에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침묵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를.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부 마지막 편지. 새벽 5시가 넘었습니다. 5사람은 여전히 아버지의 집에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다 읽고 난 후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책상을 더 살펴봐야겠어요. 혹시 다른 게 있을지 몰라서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들, 메모지들, 볼펜들, 그리고 제일 아래 서랍,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가 어디 있을까? 민호가 주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선이가 아버지 옷장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양복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손을 넣어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있다. 작은 열쇠 하나.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민호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얀 봉투 5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마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에게, 선이에게, 민재에게, 은숙에게, 수진에게. 5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쓴 편지.
민호가 봉투들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각자에게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각자 읽고 나중에 이야기해요. 5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민호는 거실 소파에, 선희는 아버지 방 침대에, 민재는 주방 식탁에, 은숙과 수지는 작은 방에 각자 봉투를 열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글씨, 아픈 몸으로 쓴 듯 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겠구나.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하다. 평생 좋은 아버지 못 돼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무뚝뚝했지. 칭찬 한마디 제대로 못했어. 그게 아버지의 방식이었어. 말로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려웠단다. 민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러웠어. 초등학교 때 전교 1등 하던 내가, 중학교 때 반장 하던 내가, 고등학교 때 대학 합격하던 내가 모두 정말 자랑스러웠어.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사 다니면서도 늘 성실한 내가, 가정 꾸리고 가장 역할하는 내가, 아버지는 너무 대견했단다. 말은 못했지만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 민호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못다 한 말, 이제 한다.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내 아들. 민호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한마디였습니다. 선희도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선희야, 내 딸, 아버지의 작은 공주, 미안하다. 내 결혼식 때 제대로 축하해주지 못해서.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른 아버지들은 딸 결혼시킬 때 이것저것 많이 해주더라. 아버지는 그러지 못했지. 내가 서운해하는 거 아버지도 알았어. 가슴이 아팠단다. 선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때도 내가 자랑스러웠어. 하얀 드레스 입고 웃고 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더라. 아버지는 그날 혼자 많이 울었어. 기쁨의 눈물이었지. 선희가 흐느꼈습니다. 선희야, 넌 좋은 딸이었어. 착하고 따뜻한 아이였지. 엄마 없이도 잘 자라줬어.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아버지의 딸. 선희가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민재는 주방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재야, 아버지의 막내. 언제나 봤던 내가 아버지는 좋았단다. 민재가 눈물을 삼켰습니다. 넌 어렸을 때부터 형이랑 누나를 잘 따랐지. 싸우지도 않고 투정 부리지도 않고 착하게 컸어. 아버지는 그게 늘 고마웠단다. 막내라고 소외감 느낄까봐 걱정했는데 넌 항상 씩씩했지.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대학 갈 때 아버지가 돈이 없었잖니. 넌 알바하면서 다녔지. 한 번도 불평 안 했어. 그게 아버지는 가슴이 아팠단다. 미안했어.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민재야, 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훌륭하게 자랐어. 지금은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버지잖니.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막내. 민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재야, 항상 밝게 살아라. 그게 내 장점이야. 아버지는 내가 웃는 모습이 제일 좋았어. 사랑한다. 내 아들. 민재가 식탁에 엎드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작은 방에서는 은숙이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은숙 씨, 이 편지를 읽고 계시는군요. 30년간 정말 고마웠습니다. 은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처음 은숙 씨를 봤을 때 한강 다리 위였죠. 죽으려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제 딸이 떠올랐어요. 만약 선이가 저런 상황에 처한다면 누군가 구해주길 바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은숙 씨를 도왔습니다. 수진이를 도왔고요. 하지만 사실은 제가 도움을 받았어요. 은숙 씨와 수진이 덕분에 저는 사람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은숙이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제 아이들한테는 좋은 아버지가 못 됐어요. 무뚝뚝하고 차갑게 대했죠. 하지만 수진이한테만큼은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었어요. 그게 제 위안이었습니다. 은숙이 흐느꼈습니다. 은숙 씨, 수진이를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의사가 됐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죠. 30년 전 제가 그 아이를 구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저를 구한 겁니다. 제 인생에 의미를 준 거예요. 은숙이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은숙 씨, 행복하게 사세요. 수진이와 함께. 그게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을 좀 봐주세요. 그 아이들, 아버지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누군가 따뜻하게 대해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진수 올림. 은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네, 약속드릴게요. 수진은 옆에서 자신의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저씨의 마지막 편지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전 아저씨가 너를 처음 봤을 때 넌 엄마 등에 엎여서 열에 들떠 있었지. 작고 연약한 아이였어. 아저씨는 그때 생각했단다. 이 아이를 꼭 살려야겠다고.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구나. 그 작은 아이가 이제 훌륭한 의사가 됐어.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지. 정말 자랑스럽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아, 아저씨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고맙다. 살아줘서, 포기하지 않아줘서, 훌륭하게 자라줘서. 그게 아저씨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었어. 수진이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저씨는 알아. 너는 좋은 의사야. 앞으로도 많은 사람을 살릴 거야. 그게 아저씨의 꿈이었어. 내가 그 꿈을 이뤄줬구나. 수진이 흐느꼈습니다. 수진아, 만약 아저씨가 아프게 되면 너를 만나고 싶어. 마지막으로 내 얼굴을 보고 싶어. 그래도 될까?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저씨, 만나셨잖아요. 저를. 마지막에 내가 의사가 된 모습, 환자를 돌보는 모습, 그걸 보면 아저씨는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아, 아저씨의 마지막 부탁. 엄마를 잘 모셔라. 엄마는 정말 강한 분이야. 너를 위해 30년을 견뎌냈어. 그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저씨의 아이들, 민호, 선희, 민재. 그 아이들도 좀 챙겨줘. 그 아이들은 아버지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 내가 동생처럼 대해주면 좋겠구나.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아저씨는 행복했어. 너를 알게 돼서, 너의 성장을 지켜봐서 정말 행복했단다. 고맙다. 살아줘서 사랑한다. 아저씨가 수진이 편지를 안고 울었습니다. 30년간 받은 사랑, 그 모든 것이 가슴에 밀려왔습니다. 새벽 6시, 5사람은 다시 거실에 모였습니다. 모두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릴 사랑하셨어요. 정말 많이.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았네요. 민재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어요. 은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알게 됐잖아요. 박 선생님이 얼마나 당신들을 사랑했는지. 수진이 세 남매를 바라봤습니다. 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아저씨가 마지막 편지에 쓰셨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서로 잘 지내라고. 가족처럼. 세 남매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저희, 선희가 말했습니다. 이미 가족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민호가 수진과 은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를 30년간 지켜봐 주셔서. 민재도 다가왔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몰랐던 아버지를 알게 됐어요. 네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은숙과 수진, 민호와 선희와 민재, 5사람. 박진수가 이어준 인연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사람의 가슴 속에는 한 남자의 따뜻한 사랑이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제6부 1년 후 그리고 약속. 2025년 11월 박진수 씨의 일주기였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묘지. 5사람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민호, 선희, 민재, 그리고 은숙과 수진. 1년 전과 달리 5사람의 얼굴은 밝아 보였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무덤 앞에 섰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많은 일이 있었어요. 민호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우리 많이 변했어요. 선희도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후회 안 해요. 아버지를 늦게 알아서 후회했었는데 이젠 괜찮아요. 선희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들 우리가 이어가고 있어요. 민재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아버지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숙이 국화꽃을 내려놓았습니다. 은희님, 1년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희를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은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이 바라시던 대로 우린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수진이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수진이에요.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수진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상장이었습니다. 올해 젊은 의사상을 받았어요. 환자들을 잘 돌본 의사에게 주는 상이래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저씨가 바라시던 거 이루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살리고 있어요. 수진이 상장을 무덤 옆에 세웠습니다. 이거 아저씨 거예요. 아저씨가 저를 살려주지 않으셨으면 이 상은 없었을 거예요. 5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각자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 나눌까요?
아버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5사람은 무덤 주변에 둘러앉았습니다. 마치 가족 모임처럼 민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후배들을 많이 챙기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제 일만 했었는데 민호가 웃었습니다. 이제는 힘든 후배 있으면 먼저 다가가요. 밥도 사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아버지가 수진이한테 하셨던 것처럼요. 선희도 말했습니다. 저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찾아뵙고 말벗이 되어드려요. 선희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정말 보람 있어요. 어르신들이 저를 기다리세요. 마치 아버지가 수진이를 기다렸던 것처럼 민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장학금을 만들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민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 매년 2명씩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요. 아버지가 수진이한테 하셨던 것처럼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박진수 장학금이라고. 세 남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은숙과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은숙이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바라시던 거네요. 선함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 수진도 말했습니다. 저희도 많이 변했어요. 엄마랑 저 매주 토요일마다 고아원에 가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줘요. 공부도 가르쳐주고 아저씨가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 은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아이들이랑 은숙이 세 남매를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진짜 가족처럼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숙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 같으세요. 돌아가신 엄마 대신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선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는 제 동생 같아요. 의지가 돼요. 민재도 웃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아버지가 이어준 가족. 5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미소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 아버지, 민호가 무덤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뜻대로 살고 있어요. 선함을 나누고 서로 돕고 가족처럼 지내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바라셨던 거잖아요. 우리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수진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봉투 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새 편지였습니다. 제가 아저씨한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매달 아저씨가 저한테 편지 써주셨던 것처럼 이제 제가 아저씨한테 써요. 수진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11월이 왔어요. 아저씨 일주기예요. 저 많이 보고 싶어요. 하지만 슬프진 않아요. 아저씨가 남기신 것들이 제 안에 살아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 요즘 환자 돌볼 때마다 아저씨 생각해요. 이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더 잘 돌보게 돼요. 아저씨가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수진이 편지를 접었습니다. 매달 이렇게 써요. 아저씨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제가 잘 살고 있다고. 세 남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선희가 말했습니다. 가끔 아버지한테 편지 써요. 말하지 못했던 것들.
이제라도 전하는 거죠. 민재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처럼 민재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제 아들한테 나중에 보여주려고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남겨주신 것처럼 저도 제 아들한테 아빠의 마음을 남기고 싶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어요. 말은 서툴지만 마음은 따뜻한 그런 사람들로 5사람이 일어섰습니다. 무덤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1년 후에 또 올게요. 그때는 더 좋은 소식 가지고 올게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 도우면서 살았다고 그런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이제야 말할 수 있어요. 부끄럽지 않게 은숙이 말했습니다. 은희님, 수진이랑 저 행복하게 살게요. 당신이 바라셨던 대로. 수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덤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저씨, 저 약속할게요. 아저씨가 저한테 해주셨던 것 다른 사람들한테도 해줄게요. 선함을 계속 나눠줄게요.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게 아저씨 은혜 갚는 거잖아요. 약속해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박진수가 5사람을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잘하고 있다. 사랑한다. 그런 말들이 바람에 실려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5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각자의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밥 먹어요. 가족처럼 5사람은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고 때론 눈물 짓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달에 선희가 말했습니다. 또 같이 와요. 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저를 찾아오시던 그날 우리도 아저씨를 찾아와요. 5사람은 약속했습니다. 매달 만나기로. 아버지 앞에서 가족처럼 그들은 천천히 묘지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는 박진수의 따뜻함이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이제 5사람을 통해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5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이제 그 5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선함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시간이 지나며 큰 불꽃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박진수,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다 간 남자.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지킨 약속, 침묵 속에 담긴 사랑, 그리고 5개의 마음에 심어진 씨앗. 그 씨앗들이 이제 싹을 틀고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묘지 언덕 위에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마치 박진수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내 아이들. 고맙다.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5사람은 그 말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마무리 멘트.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수 씨의 이야기. 30년간 숨겨온 한 남자의 비밀. 그 비밀 속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사랑을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서툴러서, 혹은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사랑은 전해집니다. 행동으로, 선택으로, 그리고 침묵 속에서도. 박진수 씨는 자신의 가족에게는 차갑게 대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전해졌습니다. 늦었지만 전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신가요? 말은 없지만 묵묵히 당신을 지켜보는 분, 서툴지만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하는 분,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그분께 말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전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박진수 씨처럼 살아보면 어떨까요? 말은 서툴러도 마음은 따뜻한 그런 사람으로, 작은 선함을 조용히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박진수 씨가 수진이의 인생을 바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선함은 계속 이어집니다. 한 사람에서 5사람으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여러분은 어떤 선함을 나누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받은 선함, 혹은 누군가에게 베푼 선함, 그 이야기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따뜻하게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에게 말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기다린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박진수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